아침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다. 창문을 조금만 열어도 찬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안에 희미한 국물 냄새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무렵 나는 그런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곤 했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동시에 스며드는 듯한 기묘한 감각 속에서 나는 그 집에서의 하루를 조용히 시작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아침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의 정막은 이미 금이 가 있었던 우리 관계를 예고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늘 그렇듯 식탁 모서리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살짝 기울이며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는 말보다 무겁고 침묵보다 차가운 뭔가가 담겨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임신 초기라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등을 돌리자마자 작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길게 이어지는 바람에 방 안의 긴장이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줄곧 며느리는 집안의 공기와 같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공기는 존재하지만 티가 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것을 품지만 자기 냄새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옛말이지만 그 말은 내게 늘 가시처럼 밝혔다. 나는 그 말을 곱씹을 때마다 내가 공기라면 이 집에서 필요로 한 것은 언제나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며 티도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이기만을 요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속삭임처럼 들려오던 전기포트 끓는 소리, 뜨거운 수증기가 유리잔을 안개처럼 덮어가는 모습은 잠시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시어머니가 내게 묻지도 않은 질문들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왜 너는 그렇게 느릿느릿 움직이느냐? 왜 임신했다고 특별한 척하느냐? 왜 이 집에 들어와서는 말수가 더 많아지느냐?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오래전에 굳어진 그 비언어의 규칙이 집안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밥을 푸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다. 전날 밤 미리 준비해둔 김치가 제아에서 꺼내질 때 나는 똑 하고 울리는 뚜껑 소리가 마음에 박혔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 시선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녀의 방식대로 불만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날따라 나는 유난히 온몸이 무거웠고 속이 자꾸만 메스꺼렸다. 그 집의 공기가, 냄새가, 규칙들이 내 몸과 맞지 않다는 사실을 닿지도 않은 손길처럼 계속 느끼고 있었다. 임신한 사실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그래도 집안일은 계속해야지. 몸 움직이는 게 아이에게 더 좋아 라고 말했다. 사실과는 조금 다르지만 시골에서 오래 살았던 세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기도 했다. 몸을 너무 아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믿음. 나는 그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예전부터 내려온 하나의 문화적 습관처럼 받아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내가 쉬지 못하도록 밀어붙이는 또 다른 방식처럼 느껴졌다. 식탁을 모두 차린 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목으로 내려가는 감각이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쓰렸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입덧은 핑계가 되면 안 된다. 며느리는 며느리 일을 해야지. 임신했다고 마음이 풀어지는 건 올바르지 않아. 그 말은 나를 꾸짖는 소리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말. 그냥 하나의 사실을 말하듯 던져진 말. 그래서 더 아팠다. 사랑도 관심도 없는 말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무릎이 순간적으로 휘청였다.
어지럼증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괜찮니? 그러나 그 물음에는 걱정보다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쓰러져서 일을 못하게 될까봐, 혹은 손님이라도 왔을 때 체면이 상할까봐 하는 종류의 불편함. 감정이 없는 듯한 물음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며 조용히 방으로 걸어갔다. 방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소리들이 희미하게 멀어지면서 작은 적막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적막조차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찻잔 닿는 소리, 시어머니의 천천한 발걸음, 그리고 숨을 참는 듯한 간격의 침묵. 모든 것이 나를 감시하는 듯했다. 그날 아침 아주 작은 일들이 이어졌을 뿐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사건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조용히 갈라진 금은 그날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은 머지않아 큰 균열이 되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었다는 것을. 부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이상하게도 내 살갗에 닿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가 부드럽게 퍼졌고 그 안에 된장의 향이 은근하게 섞여 있었다. 익숙한 냄새였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짙게 느껴졌다. 마치 공기 속에서 사소한 긴장들이 모여 짜여진 그물처럼 내 주변을 조용히 조여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정리해두고 서 있었다. 손놀림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절묘한 속도였다. 오래된 집에서 자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한 생활의 리듬. 시어머니의 움직임에는 미묘한 규칙이 있었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저절로 비교하게 만들었다. 나의 손은 늘 조금 느렸고 조금 서툴렀다. 그리고 그 서툼은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더 커져만 갔다. 칼도 많은 법이 있어. 시어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등을 향해 흘러왔다. 나는 칼을 들고 서서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녀가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묘한 존재감이 있었다. 저렇게 칼끝이 들리면 위험하지.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습관이야. 그녀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일상의 일부처럼 던져지는 말들이 내 가슴에는 하나둘씩 돌처럼 쌓였다. 사실 임신한 사람이 칼끝을 들었다고 해서 태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오래된 한국 가정에서는 은근히 내려오는 믿음 중 하나였다. 손끝을 바르게 움직여야 태어날 아이도 바르게 큰다는 말. 그 문화적 티리비트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관습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칼을 내려 손질을 이어가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틀린 말을 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용기는 내게 없었다. 시어머니 앞에서의 나는 항상 작아지는 존재였고 임신으로 인해 더 약해진 지금은 더욱 그랬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자 도마 위에서 채소가 굴러 떨어지며 툭 소리를 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내 쪽을 바라봤다. 한숨을 쉬지는 않았지만 눈썹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곧 한숨과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입덧이 그렇게 심해 여전히 감정 없는 톤이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오늘은 조금 속이 울렁거려서요.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찬장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너무 예민해지면 아이도 예민해진다. 며느리는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해. 그래야 집안이 흔들리지 않아. 그 말은 조언인지 꾸중인지 알 수 없는 중간 어디쯤에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내게 준 느낌은 한 가지였다. 이 집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건 나의 감정이 아니라 이 집의 질서라는 것. 그 순간
배 안에서 아주 미약한 통증이 느껴졌다. 임신 중이면 누구나 겪는 가벼운 불편함일 뿐이었지만 나는 괜히 시어머니가 그걸 보지 않기를 바라며 의도적으로 허리를 곧게 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내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끝이 많이 떨리네.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다. 심장이 약해서 그래? 아니면 다른 걱정이 있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이 약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약한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대신 작은 숨을 토하며 괜찮아요라고 말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다가와 내가 썰던 채소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양새를 확인하자마자 조용히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며느리란 건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 작은 버릇이 나중에 큰 구멍을 만든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한국의 오래된 속담 중 하나인 작은 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는 말처럼 작은 습관이 결국은 큰 일을 좌우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 말은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너는 아직 이 집의 사람이 아니다. 그 사실은 말없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다.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흔들자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주 작은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이 내 마음까지 흔드는 것 같았다. 불쑥 올라오는 울컥함을 삼키며 나는 다시 손질을 이어갔다. 그때 시어머니가 내 몸을 힐끗 보며 말했다. 임신했으니까 몸가짐도 더 바르게 해야 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이제 아이만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며느리야.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었지만 나에게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내가 가진 삶의 영역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배 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동시에 나는 점점 더 조심해야 했고 더 침묵해야 했다. 작은 실수에도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다가왔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 아침의 작은 금은 조금 더 깊어지고 있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집 안은 늘 조용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편안함이 아니라 작은 숨결 하나조차 허락되지 않는 규율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다. 그날이 바로 그랬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을 정리하려는데 몸이 잠시 굳어졌다. 어깨를 돌리는 순간 뱃속에서 묵직한 느낌이 지나갔고 나는 그 감각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려 했다. 임신 중 흔히 겪는 변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떤 약한 모습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더 가깝겠지. 거실 가득 흐르는 먼지 냄새는 오래된 장식장 특유의 향과 섞여 묘한 느낌을 만들었다. 그 냄새는 어릴 적 친정집에서 겨울마다 맡던 나프탈렌 냄새와 비슷했는데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련하게 저렸다. 그 아련함을 딱 잘라두듯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규칙적으로 망설임 없이 늘 나의 리듬과 어긋난 속도로 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있네.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사실 확인처럼 들렸다. 그리고 사실 확인은 언제나 변명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곧게 펴고 머리를 숙였다. 죄송해요. 자세를 조금 잘못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내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커다란 화분 옆에 쌓인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보았다. 그 손끝의 움직임은 너무 느려서 오히려 불안감을 줄 만큼 정확했다. 그러고 나서 손가락에 묻은 먼지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집안에 먼지가 쌓이면 아이가 예민해져. 엄마 마음이 흔들리면 태도 흔들린다는 말 들어봤지. 그 말은 민속신앙 같은 오래된 믿음이었다. 집안의 공기와 엄마의 마음이 아이의 성정을 만든다는 이야기. 현대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한국의 많은 집에서 여전히 은근히 살아있는 사고방식. 시어머니는 그 믿음을 사실처럼 다뤘고
나는 그 믿음을 거스르는 일 없이 순응해야 했다. 네, 조금 더 신경 쓸게요. 내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순환되지 못하고 내 가슴 어딘가에 걸려 남았다.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자주 내 뒤를 지켜보고 있었다. 감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용했고 관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가웠다. 하지만 그 시선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있었다. 통제에 가까운 무엇, 소리를 거의 내지 않고 움직이는 그녀의 발소리가 내 뒤를 따라올 때마다 나는 숨을 조금 더 얕게 쉬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예민함, 불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그 불안이 무엇인지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다만 시어머니가 나의 몸보다 내가 가진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만 희미하게 스쳤다. 그 뭔가가 무엇인지 나는 몰랐다. 단지 그날따라 그녀의 시선은 내가 아닌 내 뒤편 어딘가를 보는 것처럼 보였다. 손을 움직이던 중 배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아직 아주 초기인지라 뚜렷한 태동은 아니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배 위에 올렸다. 그 작은 움직임이 내 안에 누군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내 몸이 누군가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시어머니의 눈길이 내 손짓에 닿자마자 나는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야 했다. 임신했다고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 몸을 너무 아끼는 것도 버릇이다. 며느리는 우선해야 하는 게 많아. 그 말이 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걱정도 애정도 아닌 두려움. 나는 그때 처음으로 어렴풋이 깨달았다. 시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며느리니까가 아니라 나에 대해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나는 왜 그녀가 두려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저 시댁과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 숨어 있다는 느낌만이 아주 미약하게 피어났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편안함이 아닌 태풍 전의 정적 같았다. 숨을 들이쉬면 들이쉴수록 공기가 무겁게 느껴져 내 폐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더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햇빛이 구석의 오래된 사진 액자를 스치고 지나가며 거실 바닥에 얇은 빗줄기를 그렸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나와 시어머니 사이의 이 간격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좁혀지리라. 모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처음엔 이런 과정을 겪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의 상처도 언젠가는 가벼운 기억이 되리라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아주 깊은 착각. 시어머니의 침묵 속에 숨어있던 감정은 점점 진해지고 있었고 그 감정은 나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내가 가진 뿌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이 조금씩 쌓이는 동안 우리 사이의 금은 이미 더 깊은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채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불었다. 마당의 대문이 바람에 밀려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 전체가 아주 살짝 떨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실내 공기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은 어딘가 더 예민했고 말의 끝은 더 차가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 자극하는 듯했다. 점심을 준비하던 중 손끝이 잠시 미끄러져 냄비 뚜껑이 기울며 금속성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 끼잉 하는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찢는 순간 시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억눌린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왜 그런 사소한 것도 조심을 못하니?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었고 격한 표현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는 나를 더 깊이 찔렀다. 내 입술이 말없이 떨렸다.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몸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다. 몸이, 너는 몸을 핑계로 삼는 버릇이 생겼어. 임신했다고 여자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내 앞에 섰다. 바람 때문에 문틈에서 들어온 차가운 기운이 발목 근처를 스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듯 손을 모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그 손짓에 멈췄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불편한 표정으로 굳어졌다. 너 혹시 아이 핑계로 이 집에서 슬쩍 빠져나가려는 거 아니지? 그 말은 너무도 뜬금없고 너무도 무겁고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불안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무언가 그녀를 자극하고 있었고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순간 다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창문 틀을 타악 하고 두드렸다. 그 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찔했는데 그 작은 움직임조차 시어머니의 분노를 건드리는 듯했다. 봐라. 이렇게 허둥대는 성격이 아이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했지. 며느리는, 특히 임신한 며느리는 마음을 묻고 몸을 단정히. 그녀는 스스로 말끝을 흐렸지만 표정은 더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내가 잠시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는 순간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머리카락이 목음부터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번졌고 나는 숨이 턱 막혀 제자리에서 굳었다. 그녀의 손은 세게 당긴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차가웠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잡혀 올라갔고 그 힘은 말보다 잔인했다. 나는 작은 숨을 내쉬며 어머니 아파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니? 정체? 그 말은 나를 더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너는 뭔가 감추고 있어. 친정도, 가족도, 내 과거도 전부 흐릿해. 내가 누구인지조차 나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그녀의 말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분노보다, 오해보다, 두려움. 그러나 나는 그런 두려움의 존재조차 몰랐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감추는 게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제발 손 좀.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머리카락을 다시 당겼다. 한층 더 강하게 눈물이 저절로 찔끔 흘렀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어. 무슨 이상한. 그러자 시어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 그냥 평범한 집딸이 아니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나를 현관 쪽으로 잡아 끌기 시작했다. 머리카락을 잡아 끄는 힘은 과하게 세지 않았지만 임신한 몸으로는 버티기 어려웠다. 나는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발을 간신히 움직이며 끌려갔다. 바람이 현관문 밑으로 스며들며 발등을 스쳤다. 차가운 공기가 배를 감싸는 듯했고 나는 두려움 때문에 몸이 굳어졌다. 당장 나가. 내가 누구인지 확실해지기 전에는 이 집에 발들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돌처럼 굳어 있었다. 나는 현관 밖으로 밀려나듯 내몰렸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그 소리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울렸다. 머리카락이 아직도 얼얼했고 배를 감싼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집안에서 들려오던 된장 냄새도 전기포트 끓는 소리도 시어머니의 발걸음도 모두 갑자기 멀어졌다. 너무 조용한 쫓김, 너무 차가운 손, 너무 익숙한 집의 문소리. 그날 나는 임신한 몸으로 집 밖에 버려졌다. 그리고 그 이유를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두려웠는지 나는 아직 단 하나도 모르는 채였다.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을 때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었다. 배를 감싸고 있던 손이 너무도 가벼워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조금만 건드려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바람 속에는 근처 슈퍼에서 풍겨 나오는 라면 국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는데 그 따뜻한 냄새가 오히려 지금의 내 처지를 더 차갑게 대비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몸을 곧게 세우려 했지만 머리채를 잡아 끌던 시어머니의 손길이 아직도 진하게 남아 있었다. 손가락 자국처럼 마음에 깊게 눌려 있는 듯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이다가 나는 결국 천천히 길을 걸었다. 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려면 우선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먼저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었다. 친정이라고 부를 곳은 사실 흔적처럼만 남아 있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외삼촌과 연락이 닿는다 해도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채 조용한 골목을 따라 걸어가다가 오래된 하숙집 같은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문 옆에 붙어 있는 종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조용히 들어오세요. 그 문구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마침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며 따뜻한 난방 냄새와 함께 얼굴을 내밀었다. 아가씨 추워 보이네. 어디 가는 길이었어. 나는 순간 울음이 북받치는 걸 참고 고개를 숙였다.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내 배를 보았다. 임신했네. 얼른 들어와. 일단 앉아. 그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것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이웃의 정 같은 것이 있었다. 따뜻하지만 조심스럽고 너무 깊이 묻지 않으려는 배려가 스며 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아주머니가 내어준 좌식 의자에 앉아 따끈한 보리차를 받아들었다. 뜨거운 김이 서릴 때 그 김이 눈앞을 흐리게 만들며 감정이 겨우겨우 억눌렸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방 한 칸을 내어줬다. 그날 밤 나는 작은 전구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천장에서 미세하게 들려오는 전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지지직, 지지직 하는 소리가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기도 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천히 배에 손을 올렸다. 우리 괜찮을 거야. 귓속말처럼 속삭였지만 그 말이 나를 위로하는 말인지 아이에게 하는 말인지 조차 알 수 없었다. 며칠 동안은 몸을 추스르며 조용히 지냈다. 하루가 길고 침묵은 더 길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없었고 남편에게서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남편은 출장 중이라 집에서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게 되면 화를 낼까, 나를 찾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그가 나보다 어머니를 먼저 믿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었다. 몸이 조금 안정된 후 나는 문득 내 신분증을 꺼냈다.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해왔던 카드.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너 정체가 뭐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낮은 울림처럼 반복됐다. 정체가 뭐냐니? 나는 나다. 평범한 여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데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를 따라갔던 무거운 건물, 금속 탐지기,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출입구. 그때 나는 너무 어려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다. 그리고 어린 나에게 늘 다정하던 할아버지의 양복 주머니에서 늘 보이던 파란색 마크, 기호 같기도 하고 기관처럼 보이기도 했던 그 상징.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했었다. 고위직분의 손녀시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따져볼 여유도 없이 바쁘게 장례 절차를 처리하느라 흘려보냈다.
그 일이 내 삶과 연관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의 두려움, 나를 문 밖으로 내친 이유, 그리고 그녀가 말했던 너의 과거가 흐릿하다는 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내 배경에 숨어 있는 걸까? 세상에는 자신이 알지 못한 가계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공직자 가문에서 아이에게 일부러 정보를 숨기기도 한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나는 보리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깊게 생각에 잠겼다. 혹시 할아버지가 어떤 기관에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사실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건 아닐까? 생각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 길 끝에서 어딘가 낯익고도 낯선 결론이 아주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의 과거가 나도 모르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가 시어머니의 두려움을 만들어냈고 나를 집 밖으로 내쫓는 결정의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어떤 진실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작은 하숙집 방 안에는 겨울 끝자락의 냄새가 스며들어 있었다. 난방을 틀어도 바닥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방 구석에 놓인 전기난로가 딸깍딸깍 하는 소리를 내며 온기를 조금씩 내뿜었다. 그 소리는 왠지 모르게 오래된 시계의 초침 같아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듯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앉아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아직 작았지만 나에게는 그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마지막 남은 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번, 그리고 잠시 멈춤. 낯선 규칙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어깨가 넓고 표정은 단정하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가 말문을 열었다. 혹시 씨 맞으신가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 순간 가슴이 미세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신가요? 그 남성은 아주 조용히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린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국가정보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고위직이셨던 국장님 관련 일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국가정보원. 그 단어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나와 직접 연관지어 본 적 없는 세계였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온 순간 무언가 오래된 상자 하나가 서서히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겨져 있던 조각들, 어린 시절 들어갔던 보안 건물, 늘 양복 입은 할아버지,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묘한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방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정중히 물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그의 말투에는 위협도 무례함도 없었다. 오히려 어떤 무거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조심히 그를 들였다. 방 안에 앉아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마치 내 호흡이 안정될 시간을 주는 듯했다. 혹시 본인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자세히 들은 적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전 정말 몰라요. 할아버지가 뭘 하셨던 분인지, 아빠가 왜 그걸 숨겼는지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는 얇았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할아버지께서는 국가정보원에서 고위직 국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꽤 오래요. 이쪽 세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는 것도 잊은 채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내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기까지 몇 초가 걸렸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바꾸는 힘이 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말년에 당신을 매우 아끼셨습니다. 후계자나 다름없이 말이죠. 당신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조용히 지내게 하려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나는 나를 아껴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남성은 말을 이었다. 최근 시댁 쪽에서 당신의 신원에 대해 누군가 문의를 했습니다. 민간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확인하려다 보니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서 나는 또 한 번 숨이 멎었다. 시댁에서 제 신원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저희는 움직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험. 그 단어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익숙하게 다가왔다. 마치 내 삶의 어딘가에서 이미 조용히 따라다녔던 그림자 같았다. 제가 위험해질 이유가 뭐죠? 나의 물음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주 신중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국정원 고위직의 유일한 손녀라는 사실은 몇몇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무겁고 두려운 정보입니다. 특정 가문에서는 그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날의 두려운 눈빛, 머리채를 움켜쥐던 그 긴장된 손,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 너 정체가 뭐니? 그녀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배경이었다. 남성은 내 감정을 살피듯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을 해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며느리로 들어왔다는 두려움. 그 말은 칼처럼 쓰렸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느껴졌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그 두려움이 때로는 누군가를 밀쳐내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나는 손끝을 바라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손. 그 손 위에는 조용히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었다. 이건 할아버지가 남기신 보호 조치 일부입니다. 그는 작은 카드를 내밀었다. 필요할 때 어디든 연락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무거웠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 때마다 내 삶의 조용한 균열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나는 몰랐지만 나의 존재는 이미 누군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였다는 것. 그 무게 때문에 시어머니는 나를 두려워했고 결국 나를 쫓아낸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 진실의 끝에는 또 다른 파도가 있었다. 그 파도는 이미 시댁을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 집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작은 하숙집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나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아갔다. 전기난로의 딸깍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그 리듬은 마치 내게 숨을 고르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길한 기운이 자꾸만 치밀어 올랐다. 국정원 직원이 남긴 말시댁이 당신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 한 문장이 마치 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멀지 않은 곳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어느 저녁 하숙집 아주머니가 허둥지둥 뛰어와 내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뉴스 좀 봐. 큰일 났다니까. 나는 놀란 마음으로 TV를 켰다. 지역 방송 뉴스, 화면에 낯익은 집, 낯익은 대문, 그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어지럽게 비쳤다. 화면 속 기자는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시에서 기업 비리를 수사 중이던 국세청이 오늘 오전 건설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첩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 남편의 집, 시어머니의 집, 내가 쫓겨났던 바로 그곳. 뉴스는 이어서 말하고 있었다. 해당 건은 최근 외부 정보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감추고 있던 자산 문제와 해외 계좌 관련 불법 거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 머리는 하얘졌다. 외부 정보, 첩보 제공,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시어머니가 내 신원을 조회하려다 자신들이 쥐고 있던 약한 고리가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직원의 말이 떠올랐다. 민간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조회하면 반대 방향의 감시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즉, 시댁이 나를 의심하며 건드린 것은 스스로의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나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봤다. 잠시 후 더 큰 충격이 이어졌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 집안의 며느리였던 여성의 신원을 조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 사건의 전개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 간부의 손녀로 확인됐습니다. 그 순간 아주머니가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어머, 아가씨, 그 며느리라는 게 혹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저예요. 그리고 TV를 바라본 채 입을 막았다. 시댁이 나를 몰아내려 했던 이유, 두려웠던 이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나를 조사했고 그 조사로 인해 국정원 시스템의 감시망이 작동했고 그 결과 그들이 숨기던 비리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전 국민 앞에서 밝혀지고 있었다. 나는 배를 감싸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아이는 조용히 있었지만 내 심장은 고요하지 않았다. 잠시 후 뉴스 화면이 바뀌었다. 회색 코트에 머리가 헝클어진 시어머니가 경찰차 옆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에 서명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화면 속 눈빛이 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로지 한 가지 감정만 가득했다. 공포.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누구를 쫓아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뉴스는 이어서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시댁의 며느리 조사 시도가 이 사건을 촉발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시댁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가씨,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TV만 봐도 다 알겠더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머리채 잡아 끌어내던 순간 들리던 그 바람 소리, 그 차가웠던 공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나를 밀어낸 손, 나를 의심한 눈빛, 나를 두려워하던 떨림.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은 더 큰 충격이 되어 그들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지냈다. 배는 조금씩 더 단단해졌고 아이는 건강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국정원 직원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시댁 관련 상황은 정리되고 있습니다. 위험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며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속삭였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죠? 시댁이 나에게 한 일은 명백히 잘못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얻는 감정은 통쾌함도 복수의 기쁨도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쓸쓸하고 서늘했다. 그들은 나를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내 존재가 가진 무게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무게가 결국 그들을 넘어뜨렸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배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진실은 때로는 폭발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스스로를 드러내며 누군가의 삶을 뒤흔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그 조용한 파동 속에서 심장이 천천히 굳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이 지나고 바람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물러가고 봄 냄새 같은 것이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아지랑이처럼 가볍고 미세하게 흔들려 내 마음의 모서리를 조용히 어루만졌다. 어느새 배는 더 단단해졌고 아이의 존재가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파도의 잔울림 같은 감정이 남아있었다. 복수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니고 억울함만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겹겹이 들어있는 조용한 혼란. 그 혼란이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라앉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그 번호를 보자 가슴이 천천히 깊게 내려앉았다. 손이 떨릴 정도로 오래된 감정이 되살아났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골라 전화를 받았다. 내 어머니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혹시 잠깐 얼굴 볼 수 있겠니? 그 목소리는 예전의 명령조이거나 꾸중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 잃어버린 사람이 그 잃은 것을 찾고 싶어 할 때의 작은 떨림. 그런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뵐게요. 다음 날 우리는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했다. 겨울이 끝나가는 공원의 나무들은 잎이 없었지만 가지 끝마다 아주 작은 눈이 맺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예전보다 깊은 주름이 보였다. 그 주름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생긴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내 앞에 놓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단단하게 모아져 있지 않고 힘없이 떨어져 있었다. 추운데 이렇게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 그녀의 첫마디였다. 나는 그 한 문장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앉았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지나갔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비비적였다. 그러고 나서 아주 오래된 녹슨 자물쇠를 푸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너를 쫓아낸 건 미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 말은 바람보다도 조용하게 흔들렸지만 나에게 닿을 때는 무거웠다. 나는 말없이 기다렸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내가 가진 배경이 무서웠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게 두려웠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지만 다시 천천히 펴는 걸 반복했다. 내 아들이 너무 좋아했거든, 너를. 그런데 네가 그런 가문 출신이면 나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밀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이 간 유리창처럼 흔들렸다. 차갑게만 보였던 그 얼굴에서 오래된 두려움이 부서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전혀. 시어머니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정말 몰랐니? 네,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걸 숨기셨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살라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갔다. 작은 가지 끝에서 방울처럼 맺혀 있던 물방울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음속에 오래된 매듭 하나가 풀리는 소리 같았다.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다. 네가 떠난 뒤 집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얇은 종이장이었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잘못 봤는지. 나는 그녀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눈물은 오래된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아프게 해서 그날 너를 그렇게 내몬 게 아직도 손이 떨려. 그녀는 손등을 숨기듯 무릎 아래로 내렸다. 그 손에는 그날 나를 끌어내던 손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배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어머니. 하지만 이해해요. 두려우면 사람은 밀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자 시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 눈을 감고 있다. 떴다. 너는 왜 이렇게 착하니? 그 말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자책이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고 대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아이에게는 그런 두려움 없이, 그런 상처 없이 따뜻한 어른들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할머니가 되고 싶다. 너희 아이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잘하고 싶어. 그 말은 바람보다 부드럽고 겨울 끝의 햇살처럼 약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나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사람의 상처는 흉터가 되어 남기 마련이고 그 흉터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자라듯 우리 사이에도 조금씩 따뜻한 공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을 잡았다. 그 손길은 과거의 날카로운 손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우리는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말 없는 시간 속에 더 많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300단어쯤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어떤 두려움은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고 어떤 두려움은 누군가를 잃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두려움의 모양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라는 감정을 천천히 손에 쥘 수 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로 이렇게 생각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상처가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때로는 그 상처가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조용한 다리가 되어주기도 한다고. 삶은 어쩌면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완벽한 화해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조금씩 흔들리다가 조금씩 가까워졌다가 결국에는 서로의 마음이 서서히 닿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 나는 배에 손을 올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은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혹시 닮은 상처가 있다면 잠시 멈춰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당신 마음에 남은 이야기들도 조용히 꺼내보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지나갔다. 두려움도 지나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아주 천천히 고요하게 내려앉았다.